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보완한 개편안 초안이 다음 주 공개됩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개선 요구를 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2,300만 명분을 추가 계약해 모두 7,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 도입 예정이었던 화이자 백신의 접종 시기도 4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접종을 보류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WHO는 모든 성인의 접종을 권고했지만 고령층 접종을 제한하는 국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해외여행 규제에서 제외하자는 이른바 백신 여권 논의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비중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차별을 부를 수 있다는 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1월엔 폭설과 혹한뿐만 아니라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도 이어졌는데요. 기온이 오락가락하며 편차가 심하게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뒤 날씨학 개론에서 한반도를 엄습한 이상기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보완한 개편안 초안이 다음 주 마련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서 진행한 두 차례 공개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취합해 거리 두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며 다음 주까지 초안을 공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행 거리 두기가 5단계로 세분돼 단계별 방역 메시지가 오히려 불분명해진 문제점 등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때마다 큰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도 별도로 가진 뒤 이를 개편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이자의 백신 300만 명분을 추가 계약하고 2분기에 도입하기로 하는 등 총 7,9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하반기 도입 예정이던 화이자 백신 가운데 50만 명분을 3월 말에 앞당겨 공급받고 새로 계약한 300만 명분은 2분기에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술 이전 방식으로 국내 기업이 생산하기로 한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도 정부 계약을 확정해 지금까지 확보된 백신 양은 총 7,900만 명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기존 5,600만 명분에 더해 2,300만 명분을 추가하여 총 7,900만 명분의 백신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하반기에 1천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화이자 백신 중 일정 물량을 앞당기는 한편 상반기에 추가로 도입 가능한 물량을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반기 도입 예정 물량에서 100만 회분, 즉 50만 명분을 3월 말에 앞당겨 공급받고 추가로 600만 회분, 300만 명분의 백신을 2분기에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이자 백신은 2분기에만 총 700만 회분, 350만 명분의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의 도입을 확정하고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충북 오송본부에서 국내 백신 위탁 생산업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입 물량은 2천만 명분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공장에서 전량 생산해 2분기부터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8월 노바백스와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체결한 뒤 코로나19 백신의 기술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 인플루엔자나 B형 간염 예방접종 등에 사용된 합성 항원 방식이며 기술 이전 방식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연매출 4억 원이 넘는 소상공인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매출 4억 원이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볼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는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 초에 국회에 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 환산 수입 제품의 가격 수준이 2달 연속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기준 수입 물가 지수는 100.74로 전월보다 2.8%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2.1% 상승에 이어 2달째 오름세입니다. 광산품과 석탄, 석유 제품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1월 수출 물가 지수도 국제 유가 강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8% 올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 유가, 원달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이 계속 오르고 있는 만큼 2월 수출입 물가도 1월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금의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이 민간 고용을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0만 명 가까이 줄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로 역시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취업자 수 감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선 지금의 고용 상황을 매우 심각한 고용 충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다도 내면에 가려진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 심화가 더 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은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고 상용직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 경제가 회복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창출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또 민간의 고용 유지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안정 자금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 안전망 확충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취업 기회 확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달에는 고용 충격을 딛고 고용 회복의 길로 가는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량이 운행제한 단속 1년 만에 23.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지역의 5등급 차량 하루 평균 통행량은 운행제한 단속을 시작한 재작년 12월에 1,222대였지만 지난해 12월에는 7,823대로 줄었습니다. 특히 단속 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1,760대에서 724대로 58.9% 감소했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과 여의도도 녹색 교통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특별 종합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5,600만 명분에서 7,900만 명분으로 늘어난 겁니다.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요, 일단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등 백신 접종 계획이 수정됐는데요. 첫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백신 접종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시작이 이제 코앞인데 몇 가지 변화가 있었군요. 정세균 총리가 새롭게 발표한 백신 추가 도입 계획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 백신 국내 도입 물량이 기존 5,600만 명분보다 2,300만 명분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분은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이랑 또 노바백스 2천만 명분입니다. 네. 먼저 화이자 백신은요, 전에 확보한 물량과 합치면은 모두 1,300만 명분이 들어오는 건데요. 일단 3월 말에 50만 명분, 그리고 2분기쯤에 300만 명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7월 이후에나 도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였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빨라진 겁니다. 접종 시기는 한 4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막바지 단계인 노바백스는요, 2천만 명분이 오는 2분기부터 도입이 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의 경우 우리 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공장에서 직접 백신을 생산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큽니다.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순수 국산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백신 추가 확보 소식은 반갑지만 우리 국민이 처음 접종하게 되는 백신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잖아요.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예방 효과가 가장 큰 이슈인데 앞서 정부는 접종 여부를 의사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가 이제는 일단 접종 대상에서 고령자를 아예 제외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단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는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예. 지금 임상시험을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말쯤에 결과를 보고 그때 이제 65세 이상 접종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지난달 발표에서 백신 접종 1순위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자를 꼽았는데요. 예. 코로나19가 고령층에서 치명률이 높아서 사망자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이 일단은 보류가 되면서 이런 치명률 감소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요, 지금 문제되는 거는 효능에 관한 거지 안전성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65세 이상 고령층을 접종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입장도 있습니다. 예. 다음 달에 해외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설령 이 4월쯤에 국내에서 이 고령자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시기가 늦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4월 달에 접종을 해도 진짜 효과가 나타나려면 2번 맞추면 6월이 돼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5월 돼야지. 그래서 그러면 그때까지 매일 돌아가실 수 있는 환자분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1,500명 넘는 사망자의 95%가 65세 이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요양병원에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100명대로 깔아앉히다 하더라도 한두 명이 돌아가시지만 이걸 지금 못 가라앉히고 계속 300~400명, 200~300명 선에서 가면 그때까지 누적되는 사망자가 적지 않다는 거죠. 네, 한 달 후에 고령자 접종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때쯤이면 국내 도입된 물량이 이미 거의 소진됐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하지만 결과도 나오기 전에 고령층에 미리 접종하자는 의견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령층 백신 접종을 찬성하는 측은 그 문제가 되는 건 예방 효과지 안전성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접종을 해야 사망자를 줄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자, 하지만 결국 고령층이 그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접종 계획이 애초와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장 열흘 뒤에 시작이 되는데 국내 접종 계획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오는 26일에는 요양병원이나 이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가운데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예. 모두 27만 2천여 명입니다. 또 3월부터는요, 고위험 의료기관 의료인 35만여 명과 그리고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7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집니다.
화이자 백신은 3월 말에 50만 명분, 그리고 2분기에 300만 명분이 들어오면은 코로나19 환자의 이 의료진,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 등 약 5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됩니다. 2분기에 도입 예정인 백신은요,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 외에도 4월쯤에는 이 노바백스, 얀센, 그리고 5월부터는 모더나가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2분기부터는 이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65세 미만 국민부터 접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추가 정보가 들어오거나 다른 제약사 백신이 들어오면 그때 고령층 접종을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접종 상황을 해외와 비교하면 좀 늦은 편이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초기 백신 확보에서 좀 뒤처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서 접종 시기가 가장 늦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국가는 5개 나라인데요. 네. 이 가운데 일본은 17일, 그리고 뉴질랜드와 콜롬비아는 20일, 호주는 22일,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조기에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한 것이 백신 첫 접종이 이렇게 늦어지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올해 안에 국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방역 당국은 원래 11월을 목표로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에서는요, 그래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계획됐던 것처럼 이 9월까지 3,600만 명분의 백신이 들어와야지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한데요. 예. 수정된 계획에 따라서 7,900만 명분의 백신이 문제없이 들어온다면은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러시아나 중국산 백신도 공급하도록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예. 사상 최대 규모의 백신 접종을 이제 앞두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의 말처럼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WHO는 모든 성인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보류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인도의 세룸 인스터튜트가 위탁 생산하는 두 종류의 백신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이은 WHO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승인입니다. 이로써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배포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WHO 승인은 코백스 백신 배포의 전제 조건이며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백스의 주요 백신 공급처입니다. 코백스는 올해 상반기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억 3,600만 회분을 가입국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Today, WHO gave emergency use listing to two versions of the Oxford AstraZeneca vaccine, giving the green light for these vaccines to be rolled out globally through COVAX.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제약사들로부터 신청 서류를 받은 뒤 불과 4주 만에 승인이 나왔다면서 백신 회사들이 관련 서류를 고소득 국가뿐만 아니라 WHO에도 제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앞서 WHO의 전문가 자문그룹은 지난 1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 나이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제한하는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의 접종을 보류하기에 앞서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이탈리아 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부유한 국가들이 전체 백신 공급량의 대부분인 70%를 선점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제의학술지 랜싯은 온라인 보고서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 세계 5대 백신 회사의 올해 출시 예정량 가운데 고소득 국가들이 최소 42억 회분을 사전 주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 통계가 미국과 캐나다, EU 등 세계 인구에서 16%를 차지하는 국가나 지역이 전체 생산량의 70%를 미리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랜싯 보고서는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베트남이 98%로 가장 높았고 인도와 중국은 91%, 그리고 덴마크와 한국은 87%로 상위에 올랐으며 일본 67%, 미국 66%, 독일은 65%, 프랑스는 44%로 비교적 낮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해외여행 규제에서 제외하자는 이른바 백신 여권 논의가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관광산업 비중이 큰 나라들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별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이 차단된 영국의 존슨 총리가 백신 여권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I think inevitably there will be great interest in ideas like can you show that you've had a vaccination against COVID in the way that 해외여행 때 황열병 같은 질병의 예방접종 기록을 제시하듯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맷 행콕 보건부 장관도 몇몇 나라가 백신을 맞은 사람만 입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들 나라와 백신 증명서 발급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d want Brits to be able to travel to those countries and therefore enable Brits to be able to demonstrate their vaccine status.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리스에 이어 키프로스와 백신 접종자의 상호 여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월부터 백신 접종자는 상대국 도착 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가 면제됩니다. I want to thank you for Cyprus's willingness to recognize Israel's vaccination passports, and Israel will also recognize Cypriot vaccination passports. 유럽 국가 중에서 스웨덴과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이 백신 여권 도입을 결정했으며 그리스와 스페인 등 관광 산업 비중이 큰 나라들도 도입을 긍정 검토 중입니다. 여행 자유화를 통해 경제를 살리려는 움직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차별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본격 대비에 나섭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5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변이 관련 새 연구 프로그램이 17일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헤라 인큐베이터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엔 각국 보건당국과 연구소가 참여하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연구를 통해 차세대 백신을 미리 준비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도 이달 초 독일의 제약사 큐어백과 손잡고 변이 바이러스 연구와 대응 백신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당시 새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면 곧바로 대응 백신을 내놓을 거라고 밝혔는데 이르면 올 가을 남아공 변이에 대한 첫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 EU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해 개량한 백신의 경우 신속 승인을 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보건 담당 EU 집행위원은 현지 시간 14일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제 새 변이와 싸우기 위해 제조사가 이전 백신을 기반으로 개량한 백신은 더 이상 전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련 절차를 유럽의약품청 EMA와 함께 살펴봤다면서 이를 통해 안전성 면에서 타협하지 않고 사용 가능한 적합한 백신을 더 빨리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그동안 회원국들로부터 영국, 미국 등에 비해 코로나19 백신 승인이 늦고 초기 백신 공급량도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코로나19 변이에 대한 자국산 백신의 효과를 분석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고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코로나 대응을 위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러시아 백신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라고 지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연구 진행과 백신 관련 등록 문서의 수정도 명령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인 스푸트니크 V를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코로나19 감염자가 겨울철이 지나가는 계절적 요인에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더해가면서 급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3월에 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감염자 수는 지난달 2일 하루 30만 282명까지 치솟으며 정점에 달했습니다.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 휴일이 이어지면서 많아진 모임이 고스란히 감염 확대로 연결된 겁니다. 이후 차츰 줄어들면서 1월을 지나자 10만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기준으로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9만 6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이후 101일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이처럼 최악의 급증세가 진정된 데에는 먼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강화가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백신 접종이 확대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립보건원을 방문해 접종 속도를 더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at means we're now on track to have enough supply for 300 million Americans by the end of July. 이어 오는 18일에는 미시간주에 있는 화이자 공장을 방문해 백신 생산 노동자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바이러스가 빨리 전파되는 추운 겨울철이 끝나가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어느 쪽이 빠를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Both home and abroad,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vaccines a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nd as quickly as we possibly can.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3월쯤 변이 코로나19가 주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해 10월 2일 이후 넉 달 반 만에 처음으로 1만 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각 15일 신규 확진자가 9,765명, 신규 사망자는 23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겨울철 들어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8일 6만 8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한 달여간 이어진 대대적인 봉쇄 조치와 함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신규 환자 곡선은 꾸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1,530만 명을 넘겼고 2차까지 마친 인원은 53만 9천여 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재난은 갈수록 더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올해 발생한 기후재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의 날씨는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1월 초에는 폭설과 혹한이 발생하더니 최근엔 또 4월 초순 정도에 이를 정도로 기온이 올라갔거든요. 우선 올겨울 어떤 이상기후가 나타냈는지 정리해 주시고요. 또 이런 오락가락한 날씨가 나타난 이유까지 짚어주시죠. 일단 작년 말서부터 시작됐던 이상한파로 인해서 서울이 영하 18.6도까지 떨어지면서 20년 만에 한파가 찾아왔었죠. 예. 뭐 지난 1월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내린 폭설로 도로 상황이 마비되기도 했었는데요. 올 1월부터 2월 14일까지의 평균 기온 변화를 보면은 1월 12일까지는 평균보다 기온이 굉장히 낮았어요. 최고 평균보다 12도 이상이 낮은 한파가 있었는데 예. 한파가 끝난 1월 21일부터 8일 동안 평균보다 기온이 최고 11도 이상 높은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기온의 큰 폭으로 널뛰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어 짧은 단파형의 한기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높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기온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20년 만에 이상기후가 발생한 것은 북쪽의 한기인 북극진동 때문이었습니다. 북극진동, 북극에서 추운 공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소용돌이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예. 평소에는 제트기류가 북의 찬 공기를 아주 담벼락처럼 딱 가둬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북의 찬 공기가 중위도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남하하고 또 이 때문에 동아시아의 한파 등과 같은 기온 변동성이 증가한 겁니다. 예.
북극에 찬 공기를 가둬두는 그 벨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트 기류인데 이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좀 느슨해지면서 이 남쪽 지역까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비슷한 위도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도 영향을 받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중국과 일본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먼저 중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한파가 내려왔던 1월 8일 베이징의 최저 기온이 영하 19.5도. 이때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습니다. 시속 87km의 강풍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43도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베이징의 역대 최저 기온이 영하 19.3도였으니까 베이징 그 기상 기록을 깬 거죠. 또 중국의 시베리아와 가까운 북부 해룡장성의 다싱안닝 아무얼은 절기상 소원이었던 1월 5일에 영하 44.7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나네요. 우리나라와 중국에 영향을 주는 북극 한파는 따뜻한 나라인 대만을 강타했습니다. 평소에 겨울에도 영상 15도 이상이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난방 시설이 없는 집이 많죠. 그런데 갑자기 한파가 내려오면서 사망자가 126명이나 발생했던 겁니다. 사망자는 대부분이 노인들로 심각경색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온이 낮아진 북극 한파는 동해상을 지나가면서 바다 이 공기의 온도차로 발생하는 눈구름을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일본의 경우 이 눈구름이 육지에 상륙하면서 무려 2m가 넘는 폭설을 내렸습니다.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더 남쪽에 그 따뜻한 나라인 대만까지 아주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예 적도 부근에 있는 그 아프리카까지도 폭설과 한파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북반구에는 제트 기류가 이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트 기류가 이제 원형으로 돌지 않고 남북으로 길게 사행하게 되면은 남쪽으로 길게 내려오는 이쪽 지역은 굉장히 북극 한파가 내려오고요. 다음에 이게 북극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쪽은 이상 난동이 발생을 해요. 동아시아와 함께 유럽 쪽으로도 이번에 제트 기류가 남하하면서 1월 초에 한파와 폭설이 발생을 했는데요. 1월 9일 스페인의 마드리드의 적설량은 50cm로 1971년 이후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뭐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이 마비가 됐고 또 스페인의 북서부 레온 지역은 영하 35.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파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44철 덥기로 유명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과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죠. 통상적으로 일교차가 큰 사막에서는 겨울 한밤중에 눈이 내리긴 합니다. 그러나 해가 뜨면 바로 녹기 때문에 한낮에도 눈이 녹지 않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번에 사하라 사막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최근 수년간 이런 기상 이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흘러가는 걸 사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행이 아주 길게 아래로 내려오면 사막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대로 가다가 15,000년 뒤쯤에는 사막이 아예 푸른 들판으로 바뀔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던데 그만큼 기후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얼마 전 인도에서는 빙하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7일이었죠.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의 난다데비산에서 빙하가 강에 떨어져 급류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빙하 때문에 해안가에서 발생한 쓰나미 같은 엄청난 속도의 급류가 발생하면서 댐 인근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2곳을 파손하고요. 도로와 다리 등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급하게 대피를 했지만 많은 인원이 급류에 휘말렸고요. 특히 강하류 댐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의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현재 언론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14명의 사망이 확인이 됐고요. 125명에서 최대 170명 이상이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뭐 인도 경찰은 50명 이상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고 실종자 및 사망자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3년 6월에도 인도 우타라칸트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히말라야 쓰나미로 불리는 산사태 홍수가 발생하면서 6,000명 가까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지금 같이 봤는데 영화보다도 더 무섭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빙하로 인한 재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말씀인데 빙하 사고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게 지구 온난화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빙하 붕괴 사태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 강연 가능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섭씨 1도 이상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세계 산악지대는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빙하가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의 연구 관계자는 네팔의 더 높은 산에서 빙하 지역들이 줄어들고 있다. 빙하 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빙하가 흘러내리거나 빙하 호수가 만들어져서 물이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예.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빙하의 형성 속도가 인간의 대응 속도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예.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한 번 빙하호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지난 30년 동안에 1.5배가 많이 늘었다면 향후 30년 동안은 10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말합니다. 네. 이게 그냥 호수가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그 물이 없던 곳에 물이 들어차는 거니까 언제든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커지는 거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히말라야 산맥에 이런 빙하호가 얼마나 존재하나요? 일단 유엔 국가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2020년 9월에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히말라야에서 확인한 빙하호의 수는 3,624개입니다. 예. 그중에 2,070개 호수가 네팔에 있고요. 1,509개 호수가 중국 타르에 있고요. 45개 호수가 인도에 있습니다. 예. 이번에 빙하호가 가장 적은 인도에서 빙하 쓰나미가 발생을 했죠. 물론 이번 인도 빙하 쓰나미는 댐 건설에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 지구온난화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빙하 쓰나미 비극은 매년 더 큰 폭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상 기후와 기후 재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 추가적으로 앞으로 그 올해 우리나라의 기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여름이라든지 가을 이렇게요. 현재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여름 예보까지는 냈습니다. 아, 예. 저희들은 민간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체 팔게 되면 2월 말에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는 되게 만들었는데 올 여름이 작년 여름과 거의 비슷하게 상당히 비가 많이 내리면서 아주 이 변동성이 심한 그런 여름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예. 강한 태풍도 한 2-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못지않게 기상 재난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 그렇다면 그 이제 조금 지나면 꽃샘추위도 한번 찾아올 때가 되는데 그때 혹시 어떤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까요? 지금 보면 말이죠. 굉장히 기온 변동성이 심해요, 올해. 그러니까 이게 봄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북극 진동 지수가 굉장히 음해 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해 지수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음해 지수를 보일 경우에는 지금 같이 이제 잠깐 추웠다 이제 당장 오늘서부터 다시 추워지지 않습니까? 네. 내일 모레까지 반짝 추위가 오고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또 며칠 있다 다시 한파가 또 내려오고 이런 기온의 변동성이 계속 좀 심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 봄에도 이 꽃샘추위가 한 최소한 두세 차례 정도는 있지 않겠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꽃샘추위가 와서 기온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니 기온의 폭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예. 그럼 이 기온의 이 높낮이가 클수록 이 사람 건강은 굉장히 나쁘거든요.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좀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네요. 예. 자, 어느 순간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게 크게 놀랍지 않은 일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후 변화가 우리 인류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구촌이 함께 대응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악성 뇌종양 세포의 산소를 차단하면 면역 세포의 암세포 공격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카이스트 이흥규 교수팀은 뇌종양 세포의 과도한 산소 소비가 선천성 면역 세포인 감마델타 T세포의 면역 반응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뇌종양 생쥐 모델에 과도한 산소 대사를 막을 화합물을 감마델타 T세포와 함께 투여하자 종양 조직 내 면역 세포의 침투가 늘었고 생존율은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는 기존 뇌종양 치료제의 효과가 낮은 이유를 찾아낸 것으로 뇌종양 세포로의 산소 유입을 막는 방식이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혈압과 심박수는 물론 혈당까지 측정하는 피부 패치가 개발됐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 조지프 왕 교수팀은 목 부위에 붙여 심혈관 신호와 생화학 수치를 측정하는 우표 크기의 피부 패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패치는 혈압 센서와 2개의 화학 센서로 구성됐으며 혈압, 심박수와 같은 심혈관 신호는 물론 체내 포도당과 젖산,
카페인, 알코올 수치도 측정합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패치가 부드럽고 어디에나 붙이기 쉽기 때문에 중환자나 신생아 환자에게 편리하게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후 부작용 위험을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두현 교수팀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환자 5,757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급성 신장 손상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AI 기반 웹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의 예측 정확도는 89%로 부작용 위험이 큰 경우 전신 마취를 척추 마취로 변경하라는 임상적 조치를 제한하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실내에서 일상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 11억 4천만 원을 들여 스마트 가든을 29개 기관 38곳에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스마트 가든은 관수, 조명, 공조 제어 시스템 등 자동화된 식물 관리 기술을 활용해 산호수 등 실내 공간에 적합한 식물을 키우는 실내 정원으로 공원, 병원, 산업단지 등에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작년에 산림청 국비 지원 등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보라매 병원 등 5개 의료 공공기관 6곳에 스마트 가든을 처음으로 조성하고 실내 식물 15종 4,766주를 심었습니다. 구글의 자회사 캐글이 주관하는 세계 인공지능 대회에서 한국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승기 삼성전자 연구원 등 한국팀은 학습자의 학습 수준을 분석하는 정답과 오답 예측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구글의 딥러닝 플랫폼인 캐글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상금 1억 2천만 원을 놓고 90여 개국에서 3,395개 팀이 도전했습니다. 야, 바다 가니까 진짜 느낌이 너무 좋다. 고쳐뒤에 휴가 온다 보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오, 그럴싸하다. 우리는 집을 고쳐주러 온 거야. 저희가 이 등도 갈아드릴게요. 딸깍. 좋았어. 반장님! 네.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얘한테 하나. 이제 이거 제가 할게요. 들어가 계세요. 아니, 안 돼. 저쪽 얘기. 저리 비켜. 네. 오빠는 오늘 쌀밥에 고기 먹을 것 같아요. 너는 오늘도 쌀밥인가? 할머니께서 직접 감독하셔서 그런지 고쳐듀오 멤버들이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 힘 좋은 고쳐듀오 멤버들이 장작을 많이 펴놨으니까 남은 겨울 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